교수님 말씀하신 중위소득 보면 중위소득이 이제 전체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의 딱 중간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 17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. 170만 원이고 실제적으로 170만 원 정도 되죠. 예. 그러니까 1인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, 이건. 완전 1인. 그러니까 2인 가구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저거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생계급여 저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?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예를 들면. 요거는 참고로. 예, 참고로, 예, 이거 나라에서 정하는 거거든요. 예, 잘 꺼내주셨는데,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, 저거죠.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, 1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최저 생계비가 170만 원이고요. 법정,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법정 최저 생계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걷어갈 수 없는 돈, 그게 한 100만 원 되잖아요.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개인 회생을 할 경우에 통장에서 못 빼나가는 거죠. 100만 원. 근데 이 100만 원 정도는 저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실제로 보세요.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생계급여밖에 안 나왔지만 주거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도 안 돼요, 지금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저의 상황이 1인 가구에서 최저의 상황이 어디 있느냐? 고시원에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고시원 아무것도 없잖아요. 제가 그야말로 방 하나 있어서 완전. 근데 이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면 월세가 30만 원이에요, 지금. 보통 평균이 30만 원. 좋은 데는.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원. 최저 생계가.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필요한 금액 지금 지급받는 게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 여쭤본 게 기본소득의 최소 배당을 얼마부터 할 것이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만약에 아까 이렇게 잠깐 나왔던 거죠. 5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라면요. 살 수가 없어요. 최저 생계가 안 돼요. 주거 보장이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럼 우린 적어도 저는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 최저 생계는 우리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도 100만 원은 있어야지만 예? 그 법정 그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. 그럼 저는 기본소득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,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배당을 줘야 된다고 봐요. 네. 그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저소득자 이게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.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 벌고 근데 없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하루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혹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? 예. 이게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. 예. 답변 좀 해주세요. 예. 그래서 저보다 더 과격하시니까 예, 뭐 저는 더 반가울 뿐이고요. 근데 이제 일단 기본소득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. 아니고요. 우리가 어떤 부를 만들어내는데 공동으로 가진 자산이라는 게 있다. 그게 뭐냐면 토지, 환경, 지식 이런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들에게 그 중에 일부를 n분의 1로 나눈다. 이런 목적입니다.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 어렵다. 현실적으로 처음부터.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인식이 가 있지가 않아요. 가령 그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하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이 되려면요. 통합소득으로 100만 원,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, 1인당 1200인가요? 그렇게 되면 이게 한 3인 가족이라면 3600 이렇게 된다면 벌써 10%, 상위 10%가 7,400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생산력 수준은 거기에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목적은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걷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부터 돈을 버니까 한 10% 서로 걷자라는 건데 그렇게 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게 딱 이겁니다.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왜 자꾸 뒤로 앞으로 갔어야 되는지 안 봤지. 뭐냐면
요거를 좀 봐주십시오. 요거를 봐주시면 요거는 2017년이니까 데이터가 다르고 근로소득인데요. 10%씩 소득이에요. 10% 평균입니다. 그래서 상위 10%는 7천만 원입니다. 7,193만 원. 하위 10%는 소득이었고, 그 다음 90% 번째는 497만 원이에요. 근데 그 소득에서 가령 1년에 1,354만 원을 보장을 하자. 1,200만 원 정도. 지금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제도로 하면, 기존의 복지 제도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버려요. 7, 8, 90이 일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.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차라리 현 단계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제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려는 방향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우리가 계몽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복지 체계를 좀 더 촘촘히 잘 다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수급자들이 일 안 하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보충급여 형태가 되니까 공공부족 받은 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잘 나왔어요. 예. 내가 7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벌면 2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그러니까 그 복지 체계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게 예. 기본소득이에요. 근데 그거를 더 현실적으로 아니, 기본소득을 선생님 말씀처럼 1인당 100만 원 주고 예. 1인당 100만 원 주려면 모든 소득의 30% 과세하면 돼요. 예. 그렇게 하면 촘촘하게 되는 거예요. 예. 촘촘하게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저 주황색서. 예. 저렇게 만들자는 거예요. 기본소득. 예. 30% 과세하면 예. 30%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예. 주황색으로 만들자는 거예요. 그 운동의 단계에서는 교수님께서 지금 운동의 단계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저는 이제 요소는 여기 1인당 100만 원이면요. 예, 이게 저는 여기서부터 가죠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왜냐면 아니 실효성은 이게 30%잖아요. 아니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거거든요. 아니 선생님 말씀은 그 개인의 필요를 기준으로. 예. 저는 이렇게 30%의 합의, 사회적인 합의를 볼 수 있냐. 예. 모든 소득에 현재 내는 소득이 25% 내거든요. 예. 세금을 거기 플러스 30%를 더 내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래봤자 55%예요. 예. 모든 소득에 그런 사회를 합의를 볼 수 있냐라는 거고요. 예. 선생님은 필요 그 정도가 돼야 실효성이 보장이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이해를 충분히 했고 이렇게 마무리 답변을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김원식 교수님 아까 혹시 지금 뭐 두 분이 말씀 나누면서 저 다 얘기가 되셨는데 혹시 선생님 오늘 이런저런 내셨던 아이디어들 이 일컬어 촛불 정권 애들하고 얘기가 좀 되신 적 있었어요? 특히 토지 문제. 토지 문제는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. 그래요? 예, 토지 보유세를 해야 간편한데 안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자신 없어요. 없어 해요. 예, 세금 올리면 불평한다고 무서워요. 저는 아까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조세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이 아마 토지세 부분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. 예, 그 부분은 굉장히 강한 조세 저항을 받을 거고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소득을 비례세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사실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 아까 토지세 그거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순간에 이거 엄청난 이 저항을 뚫을 수 있을까 우리? 예, 저는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그냥은 안 돼요. 예. 1년 토론시키겠다니까. 예. 구청국민 토론, 합리적인 토론. 예.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다행스럽게 도지사께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실험을 했어요. 공론 실험을. 그래서 그러니까 막 여론조사 물어보는 건 이건 아주 약한 추피적인 조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제가 그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. 그 도민 4,000명한테 물어봤어요. 이제 기본소득 찬성하냐 물어봤고 그다음에 혹시 토지세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찬성하느냐, 토지세를 더 걷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, 또 소득세 10%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도에서 조사하니까 그런지 어쨌든 찬성 40%, 모르겠다 30%, 이제 반대 30%가 나왔습니다. 4,000명 조사를 했을 때. 그래서 그 비율에 그대로 맞게 200명을 뽑았습니다. 공론 인단을. 그러니까 찬성 40, 중립 30, 반대 30으로. 그 다음에 연령별, 나이별, 경기도 흩어진 지역을 다 맞춰가지고 200명을 뽑아서 이틀 동안 꼬박 토론을 시켰어요. 테이블에
몇 개 테이블로 나눠가지고요. 딱 그 비율대로 함께 찬성, 반대. 그래서 이틀 동안 토론시킬 때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. 이 데이터를. 재정 모델에 관한 토지세 10%, 0.4% 내면 아까 만들어진, 아까 했던 표 그대로 했고요. 좀 자세하게. 소득세도 10% 내면 어느 구간에서 이제 그 포인트가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뭐 그렇게 1인당 줄 수 있고 이제 그걸 제시를 하고 그걸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했는데 전문가들하고 한 거는 전체 시간에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. 물론 이건 찬반 이긴 배틀이 아니니까 그냥 설명만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들끼리 토론했어요. 했는데 그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. 그 보통 사람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. 근데 기본소득 찬성이 75%가 됐어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도 아주 예리하더라고요. 그리고 1박 이틀 동안 10만 원씩 드렸거든요. 200명한테. 그러니까 20만 원 드려야, 최저임금 정도는 드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20만 원 하는데 자기들이 그 굉장히 자료를 다 읽어요. 책임 있게. 이상하게 사람 굉장히 똑똑해지더라고요. 오신 분들이. 질문도 뭐 어떤 강의보다 예리하게 막 하고요. 저도 막 틀린 답하다가 한번 잘못해서 고생했고 막 준비 안 한 걸 막 질문해가지고. 근데 전체 찬성이 70%인데요. 토지세가 80% 찬성. 소득세는 70%죠. 네, 그 토지세 공간이 작은 금액이잖아요. 근데 먹고 살라는 금액 아니잖아요. 토지세는. 목적이 근데 그 부분에서 표본을 그 공론에 참여한 표본 가운데서 소위 말하면 그 굉장히 그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표본 거기에 참여한 공론에 하셨나요? 재산은 조사 안 했고요. 네, 그게 저는 함정이 아까 이제 교수님 설명에서도 OECD에서 우리가 표본 뭐 2만 명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진위 개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바쁜데 이런 데 왜 오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론이 아니요.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? 70% 80%? 아니요. 근데 이런 공론조사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바뀐 게 얼마냐가 중요해요. 그렇죠. 바뀐 사람. 그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찬성표로가 안 되면 아주 부자는 반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렇지만 중간에서 잘 모르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알면서 바뀐 거잖아요. 그 사람들이 한 30%는 된다. 그러니까 저는 그 공론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있는데 맞아요.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공론장에서 애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의견들이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공론의 의미라는 게. 그렇죠.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관철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면 돈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 안 하고 그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국회라는 게 그렇잖아요. 사실은. 네. 그러니까요. 보십시오. 다 맞물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지배 연합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. 땅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이 강남에 땅 집이 다 있고 자기 집이 그 부자 우파 신문사도 강남에다 기자들이 땅이 있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래서 엉켜 있어요. 공무원들도 고급 공무원 다 강남에 땅값 오를 때 다 사잖아요. 그 사람들은. 그렇게 이제 그 지배 블록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내면 언론에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죠. 그죠? 각오해야죠.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건 이제 국민투표로 토론과 수기 토론과 국민투표로 밀어붙여보고 이거는 1년만 견디면 돼요. 1년 토론 뒤에 실행하잖아요. 실행하면 첫 번째 토지세 내고 첫 번째 배당 받을 때까지만 공격당하면 돼요. 그러면 받아보면 다 알아요. 이렇게 나가요. 당신은 그 국토보유세 0.4%가 추가됩니다. 그래서 당신은 1년에 10만 원 세금이 더 내야 됩니다. 기존에 내던 재산세 말고. 그런데 당신은 1인당 당신 가족 2명인데 토지 매당 1인당 60만 원씩 120만 원 드릴 테니까 10만 원 내는 수고 없이 110만 원만 통장으로 싸드립니다. 이렇게 나가거든요. 그거 나갈 때까지만 견디면 돼요. 근데 이제 제가 대통령이 딱 돼서 제가 될 이유도 없지만 돼서 왜 없어요? 1년만 됐다면 저는 1년 견딜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뭐 조금도 견뎠는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 진보 정부랑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아닙니다. 아니 저 그렇게 안 봅니다. 국민 투표에 올릴 수 있을까? 아닙니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.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고요. 그렇게 보지 않고 이 가능성은 우파 정부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.
예, 심지어. 예. 가령 뭐 굳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얘기하셔서 뭐 한다면 이거 하겠다는 후보가 나옵니다. 이제 다음 선거에서. 대통령 선거에서. 그렇죠.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후보가 나오죠. 그 후보가 되면 되는 거죠. 예, 그 문재인 후보가- 대통령은 이거 하겠다고 공약 안 했어요. 근데 그 후보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정도까지의 그런 보수 정권에서 정당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? 그 후보가 왜냐면 거기서 받쳐주는 그 의원들이 있는데 뭐, 아니, 뭐 공약을 1년만 딴 지나면 거잖아요, 또. 1년만 지나면 알게 되니까 1년만 서로 좀 지내보시죠. 너무 예측하지 말고 자, 1년 뒤. 기본선에 제가 이게 또 우파정책이잖아요. 지지하고자 하는, 잠깐만요.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시좀 해주면 좋겠고, 지금 우리 장송회님. 예. 네, 저도 이제 비슷한 이제 고민 좀 했었는데요.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요. 저도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지향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. 이거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. 실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법과 제도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조로 봤었을 때에는 찬성 쪽에 있으면 분명히 또 반대 정치 세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양당 구조 체계에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좀 예. 고민이 좀 들었었습니다. 이에 대한 또 대안이나 대책이 그래서 있겠는지. 뭐 길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길게 본다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법 개혁부터 해야죠. 그게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비례성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공약을 내는 국회의원이 조금 더 많이 뽑히겠죠. 지금보다는. 그리고 그런 정당이 조금 더 힘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런 정당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고요. 다 맞물려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설사 지금 선거가 저는 그 선거법 개정 된다고 보거든요. 패스트트랙. 뭐 이것도 예측, 그건 한 달 뒤에 거 예측이니까 굳이 뭐 논쟁할 필요는 없겠고요. 그래서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설사 이 보수 지배 세력을